자, 요번에 소개할 라이브러리는 스위트 알러 2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알러 창이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원리는 실제 메시지 박스는 아니고 그 HTML 태그를 이런 걸 만들어서 그냥 애니메이션 효과로 화면 위에 띄워주는 그런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적으로 요소를 확인해 보면은 요거 자체가 하나의 그 div 태그 같은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기본 사용 방법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CSS를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또 참조를 겁니다. 버튼을 6개를 놨고요. 이 버튼 6개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일단 다 걸어놨어요. 각각의 버튼 누를 때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단계별로 버튼 하나씩 열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HTML만 놓고 보면은 버튼 6개니까 요게 다겠죠. 자, 기본 사용 방법은요, 스위트 알럿 줄여서 클래스 이름이 SWAL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만 지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목, 내용, 아이콘인데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렇게 5가지로 픽스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버튼 눌렀을 때 제목, 내용, 아이콘. 용도에 따라서 아이콘은 원하는 걸로 바꾸면 되겠죠? 네, 이렇게요.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옵션을 좀 더 다양하게 줄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파라미터가 좀 많아진다 싶으면은 거의 병적으로 제이슨으로 때려 박아요. 자, 먼저 타이틀, 제목이겠죠? HTML 태그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아이콘. 나머지 것들은 직접 모양 보면서 비교해 볼까요? 자, show close 버튼은요, 요거 표시할지어고요. show confirm text, 그리고 confirm 버튼 컬러. 확인 버튼에 대한 문구와 색상입니다. 확인 버튼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와요. 확인 버튼 없을 순 없으니까. 근데 아까 2번 같은 경우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confirm 버튼은 무조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옵셔널이에요. show cancel 버튼 true라고 하는 순간 취소 버튼이 표시가 되고요. 취소 버튼의 문구와 색상을 바꿔줄 수 있어요. 문구와 색상을 넣지 않는 경우는 그냥 기본값으로 나옵니다. 자, 뭐 요 정도만 해놓으면 네. OK, 캔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값으로 나오는 거죠. 자, 보면 이제 타이틀 같은 경우에 폰트 태그를 걸어가지고 지금 색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폰트 태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원래 옛날 HTML 태그에서는 얘가 있었는데 이게 HTML5로 넘어오면서 표준에서 빠졌어요. 원래 글자 색깔 정의하는 태그거든요. 대신에 권고안이 스팸 태그로 들어가면서 글자 색깔을 스타일로 넣어라. 이렇게 권고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죠. 주의하실 건 이
타이틀이라는 속성 자체가 지금 헛다운표로 문자열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안에서는 쌍따옴표 써줘야죠.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을 쌍따옴표, 헛다운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가 쌍따옴표면 안에는 헛다운표로 들어가야죠. 만약에 나는 끝까지 다 쌍따옴표로 밀겠다 라고 하면 안쪽에 있는 쌍따옴표 앞에는 역슬래시를 붙여줘야겠죠. 이스케이프 문자 처리 규칙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똑같아요. 자바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팝업 창의 내용은 원래 파라미터는 텍스트거든요. 이 텍스트가 나올 때의 효과를 보세요. 가운데 BR 태그가 있죠. HTML이잖아요. 텍스트로 내용을 지정하면은 HTML이 작동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문자열로 처리돼서 나와요. 근데 내용을 집어넣는 속성을 HTML로 지정하면은 BR 태그 부분이 실제로 줄바꿈이 됐죠. 즉 HTML을 작동시킬 때는 내용을 HTML로 가고 그렇지 않을 땐 텍스트로 바꾸면 돼요. 나머지 옵션은 이미 설명했죠. 자, 근데 이렇게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나오는 경우는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한 후속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번이에요. 자, 얘가 사용법이 기본적으로 new 쓰고 있으니까 객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객체가 메서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클릭한 버튼에 대한 후속 처리를 위해서는 이 객체한테 메서드를 호출해야 돼요. 바로 이어서 호출합니다. then이라고 하는 메서드인데요. 이 then이라는 메서드한테 사용자가 클릭한 값을 담고 있는 객체를 줘요. 콜백 함수로. 그래서 사용자가 뭘 눌렀는지를 받고 싶으면 콜백을 거시면 돼요. 자, 그럼 파라미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파라미터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있으면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콘솔에 찍어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 콘솔에 뭐가 찍히는지 보자고요. yes를 누르면 자, 요게 지금 이 콜백에 들어오는 리절트인 거죠. 자, yes를 눌렀을 때예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이번엔 no를 눌러볼게요. 이건 no를 눌렀을 때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여기 닫기 버튼이 안 나오는데 이런 종류의 팝업 창들 같은 경우는 화면에 빈 곳을 눌러도 창이 닫혀요. 화면에 빈 곳을 눌렀을 때. 이 세 가지를 비교해 갖고 이걸로 이품을 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예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값을 일일이 다 출력해 보면서 온갖 그 전문 용어로 삽질 끝에 찾아낸 것들이에요. 자, 이게 OK를 눌렀을 때, 이게 캔슬을 눌렀을 때, 아이고, OK, 캔슬, 그 다음에 얘는 빈 공간. 자, 일단 OK 버튼을 눌렀을 때 값을 비교해 보면은 is confirmed가 true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이 true인지를 보면 사용자가 OK를 눌렀다를 감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취소 내지는 빈 공간을 눌렀다라는 거를 감지할 때는 나머지 변수 값들을 보면 되는데 뭐 is denied 같은 경우는 지금 다 false니까 뭐 비교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자, is dismiss가 okay일 때는 false인데 cancel이나 빈 공간은 true네요. 이 상태에서 dismiss라는 값이 cancel일 때와 dismiss라는 값이 백드롭인 걸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로 분기하면 되겠죠? okay일 때는 dismiss 값은 없네요. 이걸 가지고 이 세 가지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내지는 okay와 나머지 케이스를 구별할 수 있는 if문을 구성을 하는 거죠. 분기만 확실하다면 if문은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짜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참고해서 예제에서는 result.value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근거가 okay일 때만 value 값이 true길래 confirm으로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여기선 value로 들어갔어요. value가 true면 확인 버튼이 눌러졌다 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result.dismiss가 cancel이면은 취소 버튼이 눌러졌다 라고 감지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else절을 하나 더 추가하면은 사용자가 화면 빈 공간을 클릭했을 때 라고 분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if문을 내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도 확실하지 않아서 이 객체가 무슨 타입인지도 내가 코드 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일일이 레퍼런스 사이트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부담이 좀 크니까 일단 객체 만나면 무조건 찍어보세요. 그 객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분석하고 그 객체에 맞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바는 코드 틀이 다 잡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게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개발자 실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자, 5번째 버튼은요, 타이틀과 텍스트를 놓고요, 이미지 URL,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요 이미지들이 아이콘 대신에 나와요. 이렇게 아이콘 대신에 이미지가 표시가 되고요. 근데 5번 케이스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완전 커스텀이에요. 타이틀, 스팬 태그로 클래스를 부여했고요. HTML, 또 스팬 태그로 클래스를 부여했어요. 클래스를 부여하려면 이 클래스가 사전에 CSS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width, 팝업의 가로 크기. 세로는 내용에 맞게 지정이 되고요. 패딩, 팝업 여백. 그리고 배경을 직접 이미지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CSS 속성인 거죠.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팝업 창을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형태를 모든 프로젝트에 다 넣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사이트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스위트할러 다 넣고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스위트할러를 다 넣고 모든 프로젝트에 다 넣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즐겨 쓰는 라이브러리예요. 자, 6번 라이브러리는 실제로 여러분들 과제물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총 3번의 평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과제에서 얘를 쓰셔야 돼요. 2번째 과제가 대시보드 만드세요 인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 라이브러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에 대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선 그래프,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리고 파이 그래프의 업그레이드 버전. 요런 그래프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라이브러리 종류를, 그래프 종류를 제공을 하기는 해요. 차트.j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샘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들 종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라이브러리들 종류가 있는, 그 그래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는 선그래프, 막대그래프, 원그래프 딱 요 정도까지잖아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 종류만 이제 예제로 준비했고요. 이거 말고 다른 종류의 그래프는 사실 이거를 어떤 때 쓰는지 혹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데이터 분석 수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보통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산점도 그래프라고 해서 머신러닝에서 되게 많이 쓰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은 좀 우리 수업 범위를 좀 벗어난 거라서 상식적인 선에서만 적용을 했어요. 그래프 만드는 라이브러리도 자바스크립트 종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프 종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많아요. 그래프 종류가. 뭐 히트맵이라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이 차트.js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사용 방법이 제일 깔끔했던 라이브러리였고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를 쓴다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웹은 여러분들이 무슨 라이브러리를 썼건 아니면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건 아무도 안 궁금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쁘냐 안 이쁘냐가 다예요. 웹페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 만드느라고 며칠 밤을 썼는지 아무도 안 궁금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쁘면 장땡이야. 자, 이 라이브러리는 뭐 제가 봐서 개인적으로 이뻐 보인다는 그 느낌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상황판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라이브러리라서 그거 보고 제가 차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 쓰는 법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코드 엄청 길어요. 근데 대부분 라이브러리들에 들어가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제로 로직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설정 값들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시작한 이후부터는 반복문이고 알고리즘이고 로직이고 이딴 거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실제로 실무용 프로그래밍에서 그런 게 대놓고 나오질 않아요. 뭐 이거 만들면서 더하기 빼기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뭐 수학식 같은 거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라이브러리가 계산 다 해요. 당장 급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실무형 웹사이트를 만들 때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름아름 미처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나 로직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배경 지식이지 그게 그 사람의 기술력을 뜻하는 건 아니야. 자, HTML 태그로요. 일단 크게 컨테이너를 잡고요.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그래프 영역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 줄바꿈하게 한 다음에 서브플롯 영역 하나당 50%로 갔어요. 넓이를. 그럼 개당 하나씩 50%가 되겠죠? 대신에 첫 번째 요소만 넓이를 100%로 줬어요. 5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지금 플렉스가 걸려 있는데 자식 요소 중에 첫 번째 항목만 넓이가 100%고 나머지는 넓이가 50%씩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이 서브플롯 안에 서브플롯 아이템이라는 요소를 넣어놨는데 넓이는 100%로 잡아주고요. 각각의 높이를 400픽셀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넓이 100%, 높이 400인 박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각각.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래프로 지정을 하고요. 제목들 걸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처음 소개하는 태그가 있는데 캔버스라는 태그예요. 이 캔버스 태그는 자바스크립트로 이 안에 직접 드로잉을 할 수 있어요. 기본 메서드는 점 그리기, 선 그리기, 그 다음에 원 그리기, 그리고 도형 그리기예요. 원이나 도형 같은 경우는 면을 채우거나 안 채우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D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매개체예요. 이게 원래 옛날 자바 애플릿이라는 기술이 담당하던 건데 이 애플릿이 사장되면서 여기서 쓰이던 API들을 슬그머니 자바스크립트가 자기네한테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캔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웹게임 만드는 분야. 실제로 도형을 막 그려가면서 이제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웹게임 만들면 이제 이걸로 사용하는데 이 캔버스 관련된 API는 일반적인 웹페이지랑은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의 웹페이지 수업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근데 어쨌건 이 라이브러리가 캔버스라는 태그에 그래프를 드로잉해 준대요. 자, 각각 id 값을 부여하고요. 그래프에 표시할 데이터셋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표시될 캔버스 영역을 객체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선그래프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로직이 없어요. 그냥 설정값만 채워놓는 거야. 자, 그래프 객체를 만들면서 그래프가 표시될 객체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제이슨으로 묶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생성자 파라미터가 하나, 두 개인 거죠. 자, 이 두 번째 옵션의 타입, 그래프 종류를 지정합니다. 라인, 바, 파이, 폴리에이리어, 도넛, 스캐터 등등등.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옵션으로 라벨스에서 X축의 항목을 지정해줘요. 그러면 네임스가 지금 학생 이름이거든요. X축에 이렇게 이름들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셋이라는 배열이에요. 배열로 Y축을 지정을 해줘요. 자, 먼저 하나만 줘봅시다. 라벨은 국어, 데이터는 KOR. KOR은 위에 있는 요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테두리의 굵기와 테두리의 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 라벨은 여기 제목 나오는 거고요. 굵기를 좀 크게 주고 싶으면은 굵어지겠죠. 자, 요게 이제 데이터 셋이에요. 배열이잖아요. 원소를 하나 더 늘립니다. 그러면 그래프 안에 두 개의 선이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돼요. 자, 지금 이 예제는 그냥 선 그래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선 그래프를 만드는데 이 예제가 적합하진 않아요. 선 그래프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선 그래프는 하나의 지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주가 같은 거. 어떤 회사의 그 주가가 시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거를 표현해야지, 뭐, 사람이 철수였다가 영위로 가면서 점수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는 선그래프의 의미에 맞진 않아요. 원래 선그래프의 다른 이름이 시계열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매출액의 그 월별 추이,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거지, 이렇게 학생별 점수를 표현하는데 선그래프를 쓰는 거는 원래는 틀리는 거예요. 그냥 선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옵션이에요. 네. 요 값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자, 이걸 옵션을 일단 빼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그래프의 크기를요, 라이브러리가 지가 맘대로 정해버려요. 이걸 안 주면. 그러니까 데이터 양에 따라서 그래프의 사이즈를 지가 반응형으로 이렇게 정해버리거든요. 넓이 더 이상 안 커지죠. 근데 이 옵션을 false로 지정하면은 그래프가 표시되는 부모 태그를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역이 가득 차는 거죠. 이 라이브러리가 그래프의 크기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지 말고 이 옵션을 무조건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캔버스라는 태그의 사이즈가 무조건 부모 태그에 대해서 100%로 찰 거예요. 이 부모 태그는 우리가 CSS로 크기를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사이즈 조절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안 그러면 데이터 양에 따라서 지가 크기를 계속 동적으로 잡아버려서 어쩔 때는 그래프가 되게 쪼까맣게 나와요. 자, 두 번째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고요. 타입은 바예요. 데이터 네임스라고 주고요. 데이터셋에 일단 하나만 걸었어요. 라벨은 국어, 국어 점수. 얘는 막대 그래프니까 테두리 굵기, 테두리 색깔, 면 색상이에요. 한 가지 방법, 제가 여기 색상을 지정한 방법은요, 테두리 색깔이랑 면 색깔을 똑같은 색깔로 지정하되 면은 투명도를 좀 줬어요. 만약에 색상 값을 지정을 안 하면 그냥 다 이렇게 기본 색깔로 나옵니다. 그리고 색상 값을 그냥 이렇게 단일 색상으로 지정을 하면 모든 그래프가 다 똑같은 색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마다 색깔을 다르게 주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색깔이 되겠죠. 자, 인덱스 아식스 Y, 데이터 기준축을 Y축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막대 그래프는 아까 이랬잖아요. 여기 학생들 이름이 있고 막대기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기준축이 X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기준축을 Y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옆으로 눕겠죠.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특정 집단이나 그룹별로 집계된 결과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합계나 평균, 평균, 뭐 최대 최소값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집단별로. 개별 지표에 대해서 한 가지 수치값만 놓고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래프까지 들어가는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여기는 데이터셋이 한 개밖에 없죠. 자, 두 번째 막대 그래프인데요. 똑같이 봐요. 얘는 인덱스 아식스를 걸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막대 그래프, 세로형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데이터셋에 보면은 데이터가 두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X축은 여전히 네임 쓰고. 자, 그러면 X축의 철수에 대해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하나씩 막대로 들어가는 거죠. 영희에 대해서 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요. 자, 이때는 막대기 색깔이 데이터마다 다 다르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그냥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동일하게 하나씩 통일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래야 비교가 되죠. 철수에 대해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영희에 대해서 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집단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 그래프예요. 파이 그래프는 데이터를 한 종류만 명시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 한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각각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계산해줘요. 국어에 대해서 데이터를 K월로 걸고요. 각각의 그 데이터별로 색상을 다르게 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파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범주는 위에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옵션에 플러그인스라는 옵션을 또 걸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레전드, 범주의 위치 레프트. 위쪽에 나오는 게 보기 싫어서요. 범주가 왼쪽으로 옮겨지고요. 타이틀, 디스플레이 트루, 텍스트는 뭐뭐. 위에 타이틀이 나와요. 이 플러그인스는 모든 그래프에 다 넣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타이틀은 굳이 이렇게 안 넣고 그냥 HTML 태그로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글자가 좀 또렷하지 않아서. 자, 다음 그래프는 다 똑같이 코드 놓고요. 타입만 바꿨어요. 폴라 에이리어인데요. 네. 파이 그래프의 변형이에요. 네. 대략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알겠죠? 근데 얘가 한눈에 좀 더 확실히 들어오잖아요. 자, 요 정도로 이제 내용을 진행할 거고요. 일반적인 그 웹사이트 관리자 도구는요, 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 정도, 혹은 파이 그래프, 요 정도만 쓰면은 대부분의 거는 다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이제 웹사이트 개발할 때 들어가는 것 중에 대시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각종 통계 지표를 표시하는 웹사이트인 거예요. 이제 관리자 사이트의 첫 페이지는 대부분 이렇게 대시보드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 회사 매출 같은 걸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거는 SQL의 그룹 바이와 각종 집계 함수들. 근데 그것도 그룹 바이 같은 거 함부로 안 해요. 그룹 바이를 하는 것도 백엔드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이 들어가줘요. 왜냐면은 그룹 바이가 우리 실습에선 별로 티 안 났는데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느려요. 그룹 바이 쿼리가. 그래서 웹사이트 만들 때 리얼타임으로 그룹 바이 치는 거는 저라면은 되게 혼내요. 그런 경우는. 성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원래 스케줄러와 배치 프로그래밍이라는 또 다른 프로그래밍 기법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건 나중에 백엔드 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 라이브러리까지 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그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플러그인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게 예전에 이제 jQuery가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플러그인이라고 통칭을 해버려갖고 그 사람들이 플러그인이라는 용어를 라이브러리랑 거의 같은 급으로 사용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UI에 관여되는 작업은 전부 진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각자 작업하시던 웹페이지 미처 완성 못한 것까지 완전체로 만드셔야 돼요. 한 페이지.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물론 전원이 끝나는 것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율이 끝나면 그때 실제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AJAX와 스프링을 진행을 하겠죠. 왜냐면 팀을 구성하면은 주제 정하고 화면 UI 설계하고 UI 코딩 하는다고 또 거의 한 달 조금 안 되게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DB 설계하고 거기까지가 보통 한 달 남짓 걸리거든요. 그럼 그동안 스프링부트 진도를 끝내야 돼. 그래야 스프링부트 진도가 끝나는 시점과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 쪽 작업이 끝나는 지점이 거의 맞물린단 말이에요. 스프링부터 끝나면 그때부터 백엔드 코딩이 들어가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케줄링이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제 우리 수업을 크게 네 쿼터 경기로 나눈다고 치면 오늘 오후부터 3쿼터 시작. 자,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어요.